문학작품 진도에서 18페이지 내용이 앞에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냥 이거 확인 차원에서 그냥 출제 흐름이 이렇다 이렇게 확인해서 알기 위해서 거기다 체크를 하는 것 같아. 우리 진도는, 오늘 진도는 20페이지에 신석정의 꽃덤불하고 신석정의 꽃덤불, 이거는 저기 모의고사에서 종종 나오는 작품이기 때문에 한 번쯤 본 적이 있는 시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두 번째 전봉건의 사랑이라는 시가 조금 낯설어. 그래서 생소한 작품이고, 근데 낯선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 두 편의 시가 묶여 있고, 문제는 뭐 거기에 한 문제 정도 나와 있으니까 확인 차원에서 쭉, 지금 이 문학 원의 교재는 출제된 문제들을 확인 차원에서 쭉 살펴보는 교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흐름 정도, 시의 내용이 뭔지, 또 생소한 작품이 나오면은 그 작품의 내용이 뭔지 정도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시는 신석정의 시. 가시는 광복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라고 보면 돼. 그럼 우리가 이 광복 이후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뭐 간접적 경험이나 아니면 드라마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매체를 통해 가지고 광복 이후의 상황에서는 조금은 들어봤을 거야. 네, 광복만 되면 우리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줄 알았는데, 광복 이후에 어떻게 됐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좌익의 무리들과 그 다음에 민주주의 사상을 지니고 있는 우익의 무리들이 서로 모였어. 쥐어뜯고 싸웠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모였어. 우리 같은 민족이었잖아. 그러니까 광복 이후의 상황은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가지고, 이 두 계층이 뭐를 했다? 갈등을 일으켰단 말이야. 근데 이 갈등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하고 갈등을 일으킨 게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서로 쥐어뜯고 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갈등을 해결하고 뭔가 진정한 평화가 오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한번 일으켜보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시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서술을 보니까 이거 과거 상황이거든. 그럼 과거의 상황인데, 과거의 무슨 시대 때 상황? 일제시대 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과거의 일제시대 때 태양을 의논했다, 태양을 꿈꿨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를 우리가 생각했다? 광복을 생각하고, 광복을 서로 토의하고 의논한 이야기는 누구의 감시가 심하니까? 일제 감시가 심하니까 당연히 태양을 등진 곳에서 숨어서 의논을 해야 되만 했다. 이런 얘기지.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절망의 현실이겠죠. 일제치하를 상징하겠죠. 우리는 어른인 성터를 헤매면서 언제 참으로 언제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겠느냐. 거기 반복되어 있네.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쥐어뜯지 않겠냐. 반복되어 있죠? 자, 이 반복된 표현은 당연히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했는데, 그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한 내용이 뭘까요? 왜 가슴을 쥐어뜯었지? 광복이 오지 않으니까. 하루빨리 광복이 왔으면 좋겠는데 가슴이 답답한 거지. 그지? 그러면 이 가슴이 답답하다는 얘기는 가슴이 답답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뭐가 오지 않았으니까? 광복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럼 광복이 오지 않아서 가슴이 답답하다는 얘기는 광복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한다는 얘기야?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그래. 그런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것도 있었다. 죽어버린 것. 뭐 독립운동을 하다가 싸우다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것도 있다. 멀리 떠나버린 것은 어떤 사람일까? 만주나 러시아 쪽으로 막 이렇게 여기서 못 견디어가지고 유랑했던 유랑민. 그지? 그 다음에 그런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것도 몸을 팔아버리는 사람 뭐야? 친일파 행각을 한 사람들. 맞지? 그 다음에 마음을 팔아버린 것? 뭔가 변절자 같은 사람들 있잖아. 그래. 몸을 팔아버린 거나 마음을 팔아버린 거나 이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몸하고 마음을 팔았지? 어떤 이유로 일제에 동조하는 삶을 살았지? 뭔가 국가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아니면 개인적인 차원. 뭐 때문에?
당연히 개인적인 차원이지. 개인적인 자기들의 이득 때문에 일본 편에 서버린 거지요. 그런 동안에 드디어 36회가 지나갔다. 드디어 일제 무슨 30 몇 년이 36년이 지나갔다는 얘기야. 그럼 일제 36년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드디어 뭐가 됐다? 광복이 됐다는 얘기지? 그래, 광복이 됐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가니, 자, 광복이 된 후에도 겨울밤 달이 차단 얘기는 광복 직후의 상황이 나오네. 혼란스러웠다는 얘기야. 서로 싸웠다는 얘기지. 같은 민족끼리 싸웠다는 얘기야. 광복이 된 후에도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어느 꽃단불에 안겨버리라. 자, 진짜로 봄이 오는 이 오는 봄에 꽃단불에 안겨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꽃이 한 송이 피어있는 게 아니라 무더기로 피어있는 그곳에서 내가 꽃단불에 안겨보겠다는 얘기는, 이때 말하는 봄은 광복이 아니겠지. 왜냐면 광복된 후니까. 그러면 이때 말하는 봄은, 이때 말하는 꽃단불은 뭐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때. 좌익과 우익이 서로 뭐하지 않고 쥐어뜯고 싸우지 않고 진정하게 서로 평화스럽게 사는 그런 세상. 마지막 끝부분에 리라가 있어. 리라가 알지? 서술형에 리라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형 어미? 명령형 어미이고, 이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이 사람이 뭐 하겠다는 의지적 태도를 보이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도 하나 추가해서 알아뒀어. 다음 나시를 볼게요. 사랑에 관련된 시 같아. 근데 나시 들어가기 전에 눈에 확 띄는 표현기법이 하나 보여. 저 처음하고 저 끝에 봐봐. 뭐가 하나 보이지 않아요? 똑같지? 요거는 뭐로 봐야 돼? 뭐로 봐야 돼? 수미상관으로 봐야지. 그래, 수미상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은 어떤 의미냐? 열매가 맺지 않은 과목은 뿌리채 뽑고 그 뿌리를 썩힌 속 해충은 모조리 잡아버리고, 그러니까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뿌리채 없애버리고, 맞죠?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뭐야 이거?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 그 뿌리를 썩힌 후 흙 속의 해충은 모조리 잡고, 해충이 뭐야? 방해하는 무리들이잖아, 맞지? 그 다음 그리고 새 묘목을 심기 위해서 깊이 파헤쳐 내 손에 땀은 섞은 흙, 그 흙을 깨끗하게 실어가 하는 것이다. 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은 그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보살핌을 다하는 그런 노력을 얘기하는 거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사랑은 이런 거다. 정성과 보살핌을 다하는 노력이다. 그리고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이어도, 아무리 절망적 시련의 시간이 다가와도, 절망의 시간이 다가와도, 바위 속보다도 어두운 밤이어도, 엄청난 절망이 닥쳐와도 그 어둠, 그 밤을 세워서 지키는 거야. 그 밤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야? 희생하는 거야. 환한 새벽 햇살이 퍼질 때까지 그 햇살을 들고 마침내 새 과목이 샘물 같은 그런 빛 뿌리면서 솟을 때까지. 여기 표현기법 하나 체크하자. 뭐뭐 할 때까지. 첫 번째, 환한 새벽 햇살이 퍼질 때까지. 그리고 샘물 같은 그런 빛 뿌리면서 솟을 때까지. 이 구조가 반복되는 거네. 뭐죠?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구조가 틀로 통으로 반복되는 거. 뭐지? 동사구조 반복. 그렇지? 동사구조 반복. 지키는 일이다. 지켜보는 일이다. 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게 사랑의 의미를 전봉건이라는 시인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 그 밑에 있는 문제, 밑에 동그라미 X 이런 건 풀지 말고 10번 문제 하나만 해결을 해보세요. 한 문제밖에 안 되니까 바로 확인해 볼게요.
사랑이 이루어진 상황을 사랑의 결실이라 부르는 것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지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우리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사랑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온갖 시련이 닥쳐오거든. 순탄하게 행복하고 편안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마다 그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때때로는 나의 희생과 뭔가 헌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하고 그 대상을 뺏으려거나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야 한다. 이는 연인은 물론 다른 대상을 향한 사랑, 다른 대상이 누군데,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형제지간이 될 수도 있고, 남자,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은 여러 범위가 넓잖아, 그지? 그런 대상을 위해서도 사랑의 의미는 희생과 헌신과 정성과 보살핌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해석이 잘못된 것을 물어봤어. 2번을 봐. 가에서 몸과 마음을 팔아버린 것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지?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선택을 바꾼 거야. 맞지? 나라조차 바꾸고 일본에 동조하는 생활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번에 사랑하는 대상을 되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말도 안 되잖아. 그지? 이렇게 알아두고 넘겼어. 정지용의 조찬이라는 작품. 조찬은 아침을 먹는다는 뜻이, 아침을 먹는다. 그런 뜻. 근데 이제 조찬이라는 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태준. 우리 앞에서 봤던 이태준 돌다리라는 소설이 있었어. 돌다리.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자식 의사이고 병원 확장하는데 돈 들여야 되는데 땅 팔아라. 아버지는 땅 못 판다. 이렇게 싸우는 그 돌다리라는 소설을 쓰신 분이 바로 이태준이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현대수필. 네. 가는 일단은 정지용 시인이 썼어. 우리가 정지용 시인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건 있잖아. 일단은 첫 번째가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무슨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이야? 일제시대를 살아왔던 사람이야. 근데 일제시대에 대한 시대 반영을 이야기하는 시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 다른 시인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육사나 윤동주 같은 시인들은 일제시대를 반영하고 일제에 대한 비판적인 정신을 실어오는 시를 많이 썼잖아. 거의 대부분 그런 시가 많잖아. 근데 이 정지용 같은 시인들은 그런 시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 아예 안 쓴 건 아닌데.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은 이미지즘 시인으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이미지즘 시인이 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더니즘 시인하고 연결되는 게 이미지즘이야. 그럼 이미지즘 시인들의 특징이 뭐냐고? 최대한 감각적 뭐를 많이 쓰고 이미지를 많이 쓰고. 자, 뭐를 절제한다? 최대한 감정을 절제한다. 이게 이미지즘 시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거든. 이런 내용의 작품을 많이 쓰고. 그러면 자, 이 사람 작품에 일반적으로 시대적 배경이 가미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조찬이라는 시는 직접적으로 시대적 배경이 언급이 안 돼. 직접적으로 시대적 배경은 나오진 않아. 근데 이거 하나 체크해 줘야 돼. 간접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정보는 거기 나와 있어. 이 사람이 왜 자연 풍경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마치 거기에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슬프다는 얘기가 끝부분에 나오거든. 그런 정서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거 추가가 좀 된다는 것 머릿속에 기억을 했어요. 시가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아. 내용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전형적인 한시의 전형적 구성 방식에 의해서 전개가 돼. 그래서 연이 총 4개잖아. 4개 연을 1년하고 2년을 통째로 묶어가지고 우리는 선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3년하고 4년을 통째로 묶여가지고 우리는 후정이라고 불러. 상경무정은 한시의 가장 전형적인 구성 방식이다. 그리고 눈으로 딱 봐도 있잖아. 시 행이 상당히 짤막짤막 하잖아. 그지? 예, 뭔가 서양적인 느낌, 근대적인 시의 경향보다는 약간 전통적인 느낌의 그런 시 느낌이 드러나요. 내용 들어가 볼게요. 햇살이 피어 이윽한 시간이 지났어요. 햇살이 떠가지고 시간이 지났어요. 몰몰
뭉게뭉게 골짜기를 옮기는 구름. 자, 이 사람이 뭐를 먼저 봤지? 햇살이 이렇게 지는 모습을 봤고, 그 다음에 구름이 뭉게뭉게 떠가는 것을 봤지? 그럼 멀리 쳐다본 거야? 가까이 본 거야? 멀리 본 거지, 그지? 그러다가 3년에서 봐봐. 꽃봉오리 흔들려 씻기우고 도라지꽃 꽃봉. 도라지꽃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알아요? 혹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보라색, 보라색.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물어본 거야. 질경, 도라지꽃의 꽃봉오리 흔들려 씻기. 이거 또 시상전개 방식 하나 체크하자. 자, 이 사람은 먼 데를 쳐다봐 가까운 데로 오고 있죠? 원경에서 뭐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되고 있다. 이것도 하나 체크하고. 차돌불이 척척. 돌이 있잖아. 차돌에, 차돌에 물이 촉촉히 고여 있어. 죽순이 돋아올 듯 그렇게 돌에 물이 굳어 있어. 돋아 있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거는 비가 온 뒤에 전경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뭐 시각적 이미지, 그지? 촉각적 이미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비가 온 뒤에 그 풍경을 뭔가 차분하게, 뭔가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물소리에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갑다. 앉음새 가리어 양지 쪽에 쭈그리고.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조심스럽게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자, 중요한 게 나왔다. 중요한 게 나왔어요. 서러운 새 되어 흰밥알을 쫓다. 그 흰밥알을 쫓다는 것은 아침밥을 그냥 먹는다는 얘기야.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근데 여기에 갑자기 서러운 새가 나오거든. 자, 물론 서러운 새 자체만 보고 자체만 보고 이거를 객관적 상황물이다,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는 없어. 왜냐면은 이 앞뒤 상황을 봐야 되잖아. 이 서러운 새가 앞뒤 상황을 봤을 때, 이 상황, 앞뒤 상황을 봤을 때, 이 상황과 연결돼 가지고 새가 뭔가 이 상황 때문에 슬프다,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 그래야지 이 새를 무슨 이입의 대상? 감정이입의 대상, 객관적 상황을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근데 상황이 없어. 맞잖아. 자연 풍경이 아름답고 비가 온 뒤에 촉촉하고 막 이런 내용만 있거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이거 시대적 상황,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이 사람이 갑자기 슬픈 이유는 자연 풍경이 아름답지만 이 사람은 뭔가 슬픔과 서러움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 서러움은 뭐 때문에?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짐작을 조금 해보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이 새는 당연히 무슨 이입의 대상?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래?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작품, 이태준의 파초. 수필이야. 뭔가 깨달음이나 교훈을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겠지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파초는 언제 보아도 좋은 화초다. 폭염 아래서도 그의 푸르고 싱그러운 그늘은 눈을 씻어 줌이 물보다 더 서늘할 것이며, 비 오는 날 화초들은 입을 다문 듯 우울할 때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튕겨 주렴 뭔가 커튼 안에 누웠을 때 듣는 이의 마음이까지 비는 뿌리고 남는다. 뭔가 파초는 필자에게, 자, 파초는 필자에게 특별한 뭐가 있다? 가치가 있는 대상이다. 이런 의미네. 파초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대상이다. 오늘 앞집 사람이 찾아와 나를 보자고 했다. 자, 여기서 앞집 사람이 찾아온 일화를 통해서 뭔가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교훈이나 뭔가 깨달음의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교훈이나 깨달음의 내용이 뭐를 통해서 대비되냐면 대비라는 표현기법을 통해서 제시가 돼. 자, 이 대비되는 대상이 누구하고 누구냐면 앞집 사람하고, 자, 앞집 사람하고 당연히 누가 대비돼? 필자하고 대비가 돼. 그럼 어떻게 대비되냐고? 앞집 사람은 화초가 죽기 전에 빨리 갖다 팔아라. 빨리 갖다 팔아야 돼. 그럼 뭐를 돈을 벌어줄 수 있다. 근데 필자는
아니야, 내가 정성스럽게 갖고 키웠는데 죽을 똥 살 똥 한다고 갖다 버리면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앞집 사람은 뭐를 중시하는 사람이지? 물질적 가치, 실용적 가치, 이거를 중시하는 사람이고, 필자는 이거보다는 무슨 적 가치?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지. 자, 내용 들어가 볼게요. 오늘 앞집 사람이 일찍 찾아와 보자 했다. 나가니 저 큰 팥초 파십시오 한다. 팔다니요. 저거 이제 팔아버리시합니다. 저렇게 꽃이 나온 건 다 펴고요. 내년엔 영락없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갖다 팔으라는 얘기야. 죽기 전에 뭐 받아라? 돈 받아라, 이런 얘기지. 그건 제가 당연히 당해본 걸 거립시오 한다. 죽을 때 죽더라도 보는 날까지 봐야지 않소? 화자의, 필자의 얘기지요. 나는 죽더라도, 팥초가 죽더라도 내가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키웠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돌봐야 된다. 그까지 이제도 2달 더 보자고 그냥 두세요. 지금 벌면 올해 팥초가 3개나 저렇게 큰 건 온도 더 받습니다.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물질주의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누가 마침 큰 걸 하나 구한다뇨. 그까지 슬쩍 팔아버리시죠. 생각하면 고마운 일이다. 왜? 선의로 얘기를 해준 거니까. 뭔가 악의를 품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선의의 뜻을 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니까. 이왕 죽을 것을 가지고 돈이라도 한 5원 만들어 쓰라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얼른 쏠리지 않나. 그까짓 거 팔아 뭐를 하고 5원쯤 받으셔서 미닫이에 비 뿌리지 않게 챙이나 해다시죠. 챙은 뭔가 이렇게 비가 흘러내리지 않게, 비가 튀지 않게 물막이를 하라는 얘기야. 그럼 챙은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대상이거든. 실용적 가치. 근데 이 사람은 비 맞는 소리 자체가 너무나 좋았다는 얘기지. 굳이 챙을 달 필요가 없다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이야. 챙을 하면 팥초에 비 맞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몇 번 설명했으나 그는 종시 개쩍은 소리밖에 안 들리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오늘 오후에도 다시 와서 지금 좋은 작자가 있는데쇼 하고 입맛을 다셨다. 정말 팥초가 꽃이 피면 열대지방과 달리 한 번 말랐다가는 다시 소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마당에서, 아니 내 마당 방 미닫이 앞에서 나와 2여름을 낳고 이제 그 활력이 절정에 올라 꽃이 핀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자, 필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질적 가치나 실용적인 가치보다는 뭐를 중시하는 사람? 정신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문제. 아니 몰라. 저는 안 본다. 자, 답을 확인해 볼게요. 정재용과 이태준은 자연에 대한 관심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정재용의 조차는 같은 호기시에서 자연을 초월과 은둔을 꿈꾸는 이상적 세계, 아름다운 세상, 그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하지만 자연은 현실의 본능의 억압으로 인해 그러한 지향이 좌절되는 건가. 그렇지. 끝부분에 뭔가 서러운 새가 되어 흰밥을 쫓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 한편 이태준의 밭초 같은 수필에서 자연물과의 교감을 시도한다. 그에게 자연물은 속물적인 현실과 거리를 두게 되는 대상이며 그는 그것들에 대해 심미적 아름다움의 감상의 태도를 드러낸다. 그 대상을 아름답게 순수하게 교감을 이루는 대상으로 본다는 얘기겠지, 자연을. 적절이라는 것을 봤는데 4번을 봐봐. 가보다는 있잖아. 흰바발은 자연 속에서도 떨쳐버릴 수 없는 현실의 무게? 굳이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해석할 수 있는데 뒤에 게 이상해. 챙은 뭔가 편리함을 추구하고 실용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챙이거든. 빗물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위에다 다는 거니까.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야, 필자는. 왜? 그게 있으면 오히려 빗 떨어지는 소리를 감상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는 속물적인 현실에도 벗어날 수 있는 여유? 뭐 말도 안 되는 해석이지. 그래서 앞에 거보다는 뒤에 것 때문에 4번을 체크를 하는 게 맞아요. 넘겼어. 조지훈의 팥초우라는 시인데 밑에 뜻풀이가 좀 돼 있어요. 내용 잠깐 볼게요. 조지훈이 스스로 방랑시편이라고 했던 작품들 중에 하나이다. 자, 이 방랑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안 나와 있는 데 있잖아. 우리가 아까 누구의 작품을, 정재용의 작품을 해석했을 때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좀 떼놓지 않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 시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보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왜 방랑을 하고 왜 떠돌아다녔냐? 바로 뭐 때문에? 일제시대라는 시대적 현실 때문에 그렇게 떠돌아다녔지. 그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떠돌아다니면서도 자연과 뭐를 이루려고 했다? 교감을 이루려고 했다는 얘기야. 이게 중요하죠. 저녁에도 소리를 매개로 하여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신을 성찰한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태도는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것이지만 밑줄 하나 그어놓고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둔하려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 현실이 뭐하기 때문에 뭔가 버겁고 실망스럽기 때문에 자연에 은둔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현실이 바로 뭐야? 부정적 현실이란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내용 해석 들어가 볼게요. 자,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 구름에다 밑줄 그어. 자, 이 사람은 시대현실로 인해 가지고 뭔가 떠돌아다니면서 자연과 교감을 이룬다고 그랬지? 자, 그러면 구름은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 맞죠? 그리고 구름이 외롭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화자의 정서하고 일치가 되죠? 그러면 구름은 무슨적 상관물이면서 객관적 상관물이면서 뭐가 돼? 무슨 이? 그렇지. 두 개 다 알아두고. 이범을 어둠에서 시리라든고 성긴 빗방울. 성긴 빗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성기는 단어 뜻으로 많이 나와. 이 뜻은 알아두는 게 좋아. 성긴이 드문드문 이런 뜻이야. 드문드문. 성긴 빗방울. 파초잎에 후두둑 떨어지는 저녁 어스름. 자, 저녁 어스름이 저녁이 지려고 하는데 파초잎에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져. 근데 그 소리를 이 화자는 뭐하고 있어? 듣고 있잖아. 그 듣고 있는 것은 자연과 뭐를 나누기 위해서 교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다. 창 열고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 자, 푸른 산과 왜 마주 앉는데? 자, 푸른 산과 마주 앉는 이유는 푸른 산을 화자가 지향하기 때문이야. 자연을 지향한다. 자연과 교감을 하고 싶다.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에. 물소리가 왜 싫지 않아? 이 사람은 자연이 좋으니까. 자연과 교감을 이루니까. 그러니까 물소리가 당연히 싫지 않죠. 날마다 봐도 그리운 사나. 자연에 있으면서도 자연을 그리워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연에 있으면서 자연을 그리워한다? 자연에 푹 빠져 산다. 그런 얘기겠지? 자연과 교감을 이루려고 노력을 한다. 온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 이 밤을 어둠에서 쉬리란요? 여기저기 이 사람이 또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고 있지만 자연과 뭐를 이루고 교감을 이루고 차라리 그런 힘겨운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 뭐 하고 싶다? 은둔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지. 답!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저기 5번을 보면은 어둠에는 자연세계를 방랑하는 화자가 벗어나고자 했던 현실공간? 아니겠지. 오히려 어둠에는 은둔하고자 하는 공간이겠지.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 남겼어. 하나만 더 보고 쉬었다 하자. 하정우의 동승이라는 작품 종종 나와. 뭔가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잖아. 단일문화고 단일민족인데 미국 같은 나라는 그냥 뭐 피부 색깔 다른 민족들이 다 섞여 살려. 그지? 잡탕 같은 세계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떤 사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외국인과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외국인이랑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게 됐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잖아. 아직까지는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 대화,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아직 많이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야.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시각을 우리나라 사람은 원래 전통적이고 가부장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어, 부정적으로 바라봤어. 그런 사람들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근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작품이 나온 거야.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내용 봐주세요. 국차를 타고 앉아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그 바로 밑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온 이유가 나오네. 자, 화자가 뭐를 살펴봤다? 국차를 타고 가다가 아시안 젊은 남녀를 살펴봤단 말이야. 근데 화자가 아시안 젊은 남녀를 처음에 봤던 그 시각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시안 남녀에 대해서 생각의 변화가 찾아오게 돼. 이 시에서는 이게 처음이거든? 이게 초점이거든? 자, 처음에는 뭐를 느끼지 못했다? 동질감을 느끼지 못한 거야. 왜? 이 사람들을 뭐의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차별의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하고 피부도 다르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놈들은 저놈들의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이런 거지. 그지?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자 여기 또 초점을 맞춰주세요. 나는에서 보조사인 는의 의미. 그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시 끝날 때 맨 마지막 줄 는이 뭐로 바뀌었지? 저희들 뭐로 바뀌었죠? 도로 바뀌었지. 도 맞지? 는하고 도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야. 딴 사람 얘네들은 이런데 나는 이렇다는 얘기는 얘네들하고 나를 뭐야? 차별의 시각으로 보는 게 보조사 는의 역할이고, 나도 일하러 가고 저희들도 일하러 간다는 얘기는 이 도의 역할은 뭐야? 차별이 없어져 버렸다는 의미의 도지. 이렇게 보조사 하나를 써가지고 시인이 의도적으로 의미를 내포한 거야. 나는 잠마러 사무실에 가는 길이었다. 저희들이 무엇하려고 국처를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서로 마주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말을 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 화자는 호기심을 가지고 쟤네들을 쳐다봤지만 쟤네들은 나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안 써.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자, 화자는 쟤네들을 차별성을 가지고 쳐다봤지만 쟤네들은 나를 차별성을 가지고 봤다, 안 봤다? 안 봤다는 얘기야. 그럼 쟤네들 아시안 젊은 남녀하고 화자가 서로 뭐 돼? 대비되는 시각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지. 모자 장사가 모자를 벌러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서 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벌러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보는 저희들.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지. 변화되기 시작한 거지. 저 사람들도 우리하고 뭐하다? 다르다, 똑같다? 똑같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요.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 자, 이 사람이 화자가 천박한 호기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뭐 때문이야? 저 아시안 젊은 남녀를 뭐의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차별의 시각으로 쳐다봤기 때문에.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채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밑줄거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 다양한 민족들을 상징하는 거죠. 다양한 민족들. 근데 걔네들이 뭐하고 있어? 같이 물결을 타고 있어서. 같이 물결을 타고 같이 어우러지고 있다는 얘기야. 피부 색깔이 다르고 깃털 색깔이 다른 이런 새들조차 어울리는데 내가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사고방식을 지녔다? 반성하는 거죠.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부끄러웠다.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두고 있었다. 저희들도 생각에 변화가 있죠. 변화가 됐죠. 화자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동질성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지. 처음에는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제 동질성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겠지. 이해됩니까? 문제. 답 맞춰도 되겠죠? 바로 이제 들어오자마자 쉬는 시간이야, 이제. 자, 보자. 보기를 참고할 때 이 시에 대한 상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7페이지. 현대사의 인간관계에서 시사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시사는 관심을 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치평가의 의미를 띌 경우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왜? 저 사람은 가치가 없어. 저 사람은 가치가 있어.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되면 그 시선을 느끼는 사람이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시선을 보내지 않는 것은 공격적인 무관심으로 이해된다.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 가치평가적 시선을 거두는 그렇지. 가치평가적 시선을 거둔다는 게 무슨 말이야? 동등하게 생각해라. 동등한 시각으로,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봐라. 그런 얘기지. 차별을 두지 말아라. 그런 얘기지. 외국인 젊은 남녀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는 시선이 필요하다. 3번을 보면은 저희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무관심? 아니, 왜? 서로 왜 무관심을 지냐? 서로 친한 사람들인데, 그지?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지네들끼리는 친하잖아. 그지? 근데 지네들끼리 서로 무관심을 지니면 어떡해. 말이 안 되지. 쉬었다가. 박은이라는 사람의 우중의 택지를 생각함이라는 시인데, 이거 옆에 해석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그냥 현대시 정도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게 현대시가 아니고 한시. 원래 한자로 쓰여진 시를 번역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시는 짤막한 내용 속에 이 화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담아놨어요. 이 박은이라는 시인이 너네가 혹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알까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무오사화라는 걸 겪었어. 무오사화. 선생님도 뭐 자세히는 몰라. 나중에 뭐 참고 삼아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무오사화를 겪어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다. 임금한테 뭔가 간언하는 글을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임금한테는 좋은 얘기를 많이 들려주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뭔가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거든.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를 씌워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임금이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 뭐 한 거야? 유배를 보낸 게 아니고 파직을 시켜버렸어. 파직이 뭐지? 관직에서 쫓겨난 거지.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자연 속에서 이제 은거하면서 친구를 그리워하고 세상 현실,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내용의 작품을 여기다가 남긴 거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내용 들어가 볼게요. 찬비는 국화에 어울리지 않게 내리고 작은 술동이는 사람 가까이 있구나. 비가 내리고 술을 한 잔 마시고 있나 봐. 문을 닫으니 붉은 잎 떨어지고, 자, 밑줄 그어. 붉은 잎 떨어지고, 붉은 잎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밑에 식구를 얻으니 흰머리가 새롭구나. 자, 이 두 구절을 보면은 일단은 색깔이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어. 자, 무슨 색? 그치? 붉은색하고 무슨 색? 흰색이 두 가지가 있거든? 근데 만약에 얘들아, 색채 대비라는 게 나타나려면, 색채 대비가 여기서 이루어지려면은 무작정 색깔 두 개 있다고 색채 대비는 아니잖아. 그 색채 대비를 띤 그 두 가지 색깔이 서로 뭐 해야 돼? 관련이 있어야 돼. 그래야 색채 대비가 나타나는 거지. 그럼 이 두 가지 색깔이 관련이 있냐고? 있지! 자, 자연은 아름다운데 이 사람 뭐야? 늙었다는 얘기잖아. 뭔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머리만 하얘졌다는 얘기는 늙어버렸다는 얘기지.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대비? 색채 대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정다운 벗 생각할 때 즐겁다가 이 친구 이름이 이행인가? 그 친구를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정다운 벗 생각할 때는 즐겁다가 적막한 고요하고 쓸쓸한 새벽이 되니 시름을 더하네. 자, 이 시름이 뭐 때문에 생겼다고 그랬지요? 뭐 때문에 생겼다고 얘들아? 그 임금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 때문에 생겨났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시국이 어지러운 것 때문에 생겼다. 얘들아, 너네 시국이 어지럽다 이런 말을 어떨 때 쓰는 거야? 너네도 고등학생 3학년이니까 이 정도는 알 거 아니야, 얘들아. 지금 우리 한국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시국이 조용한 거야, 혼란스러운 거야, 지금? 너네가 아무리 눈과 귀를 닫고 산다 해도 조금 들려올 거 아니야, 그지? 자, 생각해봐. 우리나라 바깥쪽으로 지금 전쟁 터지고 막 난리지. 그리고 어젠가 그제는 막 아주머니들 있잖아.
저 슈퍼마켓이나 마트 같은 데 가서 식용유 같은 거 막 사재기 안 돼, 사재기. 그리고 지금 선생님은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만 일주일 단위로 휘발유 값이 오르고 있어. 저번 주에 기름 넣었을 때는 리터당 얼마였는데 이번 주에 딱 보니까 리터당 또 올랐어. 계속 오르고 있어. 이게 전부 다 대외 상황으로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국내 상황은 좋냐고? 얘들아,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을 때 너네 당선 표 차이가 얼마나 난지 알지? 엄청나게 차이가 얼마 안 났어. 상당히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됐거든? 그러면 지금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한 반 정도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화합이 돼? 잘 안 되고 있지, 지금? 그리고 불만들이 막 표출이 되고 있지? 그리고 그 사람을 찍었던 사람들도 지금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을 막 터뜨리고 있잖아. 뭐 정치 상황에 대해 선생님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서민들은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돼 죽겠다, 막 코로나 뭐 터지고 막 난리잖아. 이 시국이 어지럽고 혼란스럽다는 게 바로 지금 상황하고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맞죠? 그래. 시국이 혼란스럽다. 그 언제나 반가운 눈길 마주하고 크게 웃으며 양춘을 따뜻한 봄의 볕을 볼거나. 여기서 양춘은 얘들아, 양춘은 바꿔서 얘기하면 시국이 어지러운 시절이 다 없어져 버리고 어떤 시절? 평화로운 시절을 맞이하는 그 시기를 얘기하겠지. 그런 시기를 이 사람이 소망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이 사람의 말 속에서는 약간의 친구에 대한 그림도 있지만 나라에 대한 걱정도 들어가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약간의 우국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옳을 것 같아요. 우국이 뭔지 알죠? 나라 걱정, 나라에 대한 근심.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문제 답을 찾아주세요. 자, 뭐 한 문제 푸는데 뭐 그렇게 큰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답을 확인해 봅시다. 박은은 강직하고 올곧은 성품을 가진 인물이다. 박은의 시에는 인생의 비애가 나타나 있으며 잔뜩 찌푸린 우울한 풍경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게 바로 시국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을 볼까요? 흰머리 새롭거는 세속적 욕망을 초월했다? 무슨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색채 대비를 통해서 자기가 나이만 먹어. 아무것도 이룬 거 없이 나이만 먹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오른쪽에 그 교목이라는 시는 상당히 유명한 작품이야.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교목이 무슨 뜻인지요? 얘들아, 학교를 대표하는 나무 그 교목이 아니라 이때의 교목은 무슨 뜻? 굵고 똑바로 자라는 나무. 자, 여기서의 교목은 굵고 똑바로 자라는 나무. 바로 누구를 가리켜? 화자 자신을 가리키고 화자의 뭐가 강하다는 거? 의지가 강하다는 걸 보여줘. 거기에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말하라, 아니라, 못해라. 뭐가 많이 나와? 부정어가 많이 나오거든. 이 부정어를 통해서 화자의 뭐를 강조하는 거야? 의지를 강조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푸른 하늘 이상향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일제에 가혹한 시련을 통해서도 우뚝 살아남았어. 그리고 차라리 봄이 돼도 꽃이 피진 말아라. 봄이 돼도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바에는 내 개인적 영화 따위는 원하겠다, 원하지 않겠다, 원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야. 여기서 봄이 돼서 피는 꽃은 개인적인 영화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 다음 낡은 가미지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 끝없는 꿈길은 뭐가 되는 것? 꿈? 광복이 되는 것에 대한 꿈이겠지. 근데 그 꿈을 이 사람이 뉘우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뉘우치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깊이 거꾸로져. 이 사람이 호수 속에 들어가 거꾸로 죽을지라도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지라도 내 의지를 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바람이나 이런 외부적 시련이 나를 흔들지는 못할 것이다. 뭐 간단한 시니까. 근데 교목은 자주 나오는 작품이기도 해요. 이육사의 전형적인 그런 특성이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작품. 넘겨서 뭐 30페이지 그냥 넘어가고 그 긍정 부정 개인 사회사 이거 작은 문제들 있잖아. 이런 거 안 풀어도 돼. 알겠지? 그냥 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푸는 거니까.
얘들아, 30페이지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되겠고, 31페이지에 요거 하나 보자, 요거. 정지용의 인동차 하나 보자. 혹시 인동차라는 시 알아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모르는구나. 인동차는 수능에 출제됐던 작품이야. 알겠지? 자, 정지용 하면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잖아. 뭐 1930년대를 대표하는 이미지즘. 근데 이 사람이 시대적인 배경을 플러스해가지고 시를 쓴 적이 많이 없다고 그랬어. 한 80%는 저런 감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시를 쓰는데 이 사람 시에도 어쩔 수 없이 시대적 배경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시들이 좀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여기 나오는 인동차 약간 시대적 배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들어가 볼게요. 노주인의 장벽이 뭐냐고 장벽 여기 창자 속으로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인동삼김물. 자, 인동삼김물. 중의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 중의적 의미.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무슨 차? 인동차. 차를 마신다는 얘기. 차를 수시로 마신다. 두 번째, 인자가 무슨 인자야? 참을 인자. 그렇지. 시대를 뭐한다? 참는다. 버텨낸다. 이겨낸다. 이런 의미.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바깥에 막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시대야. 그런 시대가 뭐 어떤 건지는 너네가 잘 알겠죠. 흙냄새 훈훈히 시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상당히 많이 나오죠. 흙냄새 훈훈히 김도설이다가 바깥 풍설 소리에 가라앉는다. 산중에 책력도 없이 달력도 없이. 달력도 없이가 뭐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삼동이 하얗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 세월을, 이 시련의 고난을 뭐한다? 이겨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뒤로 넘겼어. 자, 뒤로 넘어갔어.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에 남아있는 작품들, 뭐 아는 학생들도 있고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출제가 어떻게 된다, 주제를 어떻게 잡아낸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인데, 얘들아, 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한테는 뭐 이 시를 해석할 때 너네 주제를 이렇게 잡아야 돼. 상황이나 정서를 찾아가지고 태도하고 연결해서 주제를 찾아야 돼. 이렇게 수업을 하겠지만 너네들은 고3이잖아. 지금 수험생이잖아. 그래서 하나라도 문학작품을 더 봐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시를 자꾸자꾸 쌤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 설명 들으면서 복습하면서 너네 걸로 소화를 시키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오장환 일제시대 사람이야. 오른쪽, 백석 일제시대 사람이야. 밑에, 곽재구 7, 80년대 사람이야. 일단은 시대적 배경이 오장환하고 백석은 같고, 곽재구라는 시인은 시대적 배경이 달라. 알겠지? 7, 80년대. 자, 오장환의 시부터 들어가 볼까요? 자, 오장환이라는 시인은 유랑민으로 생활했던 적이 있었어. 유랑민이 뭔지 알죠? 일제시대 때 저 만주나 러시아를 또 돌아다녔던 사람이야. 그러다가 고향에 온 거야. 근데 어떻게 됐겠어, 고향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고향이거든. 그러면 고향이 어떻게 돼? 폐허가 돼버렸겠지. 그래서 고향 앞을 지키고 있는 그 주막집에 들려가가지고 그 주막집 주인한테 이제 대화를 하는 거야. 내용 들어가 볼게요. 고향 갇혀온 주막에 들려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리. 자,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리.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할 누가 없다? 고향 사람들이 없는 거지요? 다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지난날의 꿈이 의미하는 건 뭔데? 지난날의 공동체적 삶을 사면서 어떻게 살았던 시절?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 시절. 그 시절을 지금 다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양귀비 끓여다 놓고, 양귀비는 우리가 그 해석하는데 해석이 좀 약간 분분해요. 왜냐면 양귀비가 있잖아. 마약으로 불리기도 하거든. 그 양귀비를 갑자기 마약을 끓여서 놓고 그걸 먹는다는 얘기는 좀 쌍뚱맞잖아. 그래서 양귀비를 그냥 수제비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제비를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 흘린다. 주인집 늙은이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뭐야? 상실된 고향 때문에. 여기 찾아온 이 손님하고 고향 얘기를 하니까
슬픔만 하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간간히 잔나비 오는 산길, 잔나비가 뭔지 알아요? 잔나비? 원숭이. 원숭이 오는 산기슭에는, 우리나라 원숭이 있었어. 그지?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여기저기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장사꾼들이여. 장사하며 가는 길에,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자, 니은. 보셨나이까? 그 대상의 고향이 여기 바로 밑에 있는 과거. 이 과거. 무슨 체적? 공동체적 의미의 고향. 그 고향이 어떤데? 그 고향을 무슨적 표현을 통해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잣나무고지 마을 시각, 누룩 디디는 소리 후각, 소리 청각, 누룩이 뜨는 냄새 후각. 과거에 평화롭게 술 빚고 술 만들고 그랬던 시절의 마을, 그 마을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장사꾼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 마을이 지금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안타깝다는 얘기지. 그렇죠? 네. 오른쪽. 너네 그 수능 특강에서 우리 백석의 8원 서행이 시초 하나 배웠던 거 기억나요? 파이브. 기억 안 나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또. 우리 그 앞부분에 개념학습인가? 거기서 파이브를 배웠거든. 기억이 안 날 거야.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중에 한 편이야. 백석이 평안도가 고향이었고, 이 사람이 평북인가, 평안북도 정도에서, 평안남도인가? 거기서, 함경도인가? 거기서 교사 생활을 좀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고향에서 좀 떨어져 나와가지고 생활하면서 이 시대, 일제시대는 울분 때문에 막 방학 때 막 돌아다니고 막 떠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시를 썼어. 그때 썼던 시가 바로 8원 서행시초. 서행시초가, 어디냐면은 평안도 쪽을 돌아다니면서 쓴 작품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내용 들어가 볼게요. 차디찬 아침인데 묘양산엔 승합자동차는 덩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아이 밑줄거 나이 어린 계집아이. 자, 화자가 지금 바라보는 대상이 나이 어린 계집아이를 지금 바라다보고 있거든. 근데 이 나이 어린 계집아이는 얘들아, 우리가 뭐 시켰어? 확대시켜서, 화살표가 좀 잘못됐다. 나이 어린 계집아이를 우리는 뭐 시켜서? 확대시켜서 생각해야 돼. 우리 민족으로. 이렇게 확대시켜서. 어느 시대? 당연히 일제시대. 나이 어린 계집아이가 나오는다. 옛말 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겉은 화려해. 옷을 차려입었어. 근데 손을 봐. 뭐야? 박고랑초는 손이 터졌어. 겨울인데. 손이 막 쩍쩍 갈라지고 터졌어. 그럼 뭐를 많이 했다는 얘기야? 뼈 빠지게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지? 요거 대비야. 소녀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소녀의 그 몸, 손, 상태. 새알 계열은 자동차 유리만 하나밖에. 내진 주재 소장 같은. 내진이 뭐냐면 얘들아, 일본. 알겠지? 일본 주재소장, 경찰서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네임 뭐냐고? 배움. 아하! 여기서 우리 짐작했을 때 이 꼬마 어린아이는 부모도 없이 이 일본 경찰서장 집에 가서 식모 생활을 했을 것이다. 이해되죠? 뼈 빠지게 손 부르트면서. 계집아이는 온다. 그 느낌에 온다. 방안 빈 차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쉰다. 그 어느 한 사람이 누굴까? 화자로 봐야 되죠? 그럼 화자가 이 여자아이를 보면서 눈을 씻는다는 얘기는 이 여자아이에 대해서 뭐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연미. 불쌍하게 생각되는 거지.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진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 보게를 하면서 이런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추측이지요. 상상이지요. 이건 실제로 본 게 아니니까.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뼈 빠지게 고생했을 것이다. 이 고생한 이 어린아이가, 어린 계집아이가 누구를 대표한다고? 우리 민족의 삶을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두 군데 밑줄 그어 선생님 부르는 부분. 잠깐만 시 들어가기 전에 곽재구라는 사람이 학생 시절에 대학생 때
데모 같은 걸 이렇게 했나 봐. 정치권에서 막. 그러다가 뭔가 수배가 내려가지고 시골로 이렇게 도망 다닌 거야. 도망 다니다가 시골의 어떤 그 간이역에서 이게 완행열차 같은 게 서는 역 있잖아. 특급 열차 이런 건 지나가 버리고 그 간이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면서 그 대합실에 모여있는 가난하고 이렇게 뭔가 불쌍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쓴 작품. 사평역이라는 공간은 실제로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역이야. 가상의 역이죠. 자, 선생님 불러준 부문 밑줄 그어주세요. 두 번째 줄 오른쪽 쭉 가서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줬다. 자, 톱밥을 던져주었다.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세요. 그리웠던 순간들을 보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이 구조가 비슷한 구조로 짝을 이루는 이건 일종의 무슨 구조? 얘들아 무슨 구조? 통사 구조 반복으로 봐야 되고 표기법. 그리고 이 톱밥하고 눈물의 상징적 의미만 알면 되겠지? 자, 대합실에 모여있는 사람들 자체가 뭐야? 불쌍하고 너무나 애처롭고 막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톱밥은 그 사람들한테 뭐야? 좀 따뜻하게 불제라고 뭔가 뭐 했다? 위로를 했단 얘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서 내가 눈물을 흘렸다. 연민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그 내용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그냥 쭉 읽어보면 돼요. 그 사람들의 삶을 나머지는 상상하는 부분, 상상. 실제로 이 사람이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넘겨! 오늘 마지막 문제 하나 답 찾아주세요. 자, 한 문제니까 수능에 출제했던 문제. 보기를 참고해 기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평역에서의 화전은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공감을 그렇지. 뭔가 연민, 위로. 화전은 이런 시선으로 불빛 눈등을 바라보며 고단한 삶을 견뎌내는 사람들의 속내에 주목한다. 한 줌의 그 사람들의 속 마음을 상상한다는 얘기야. 한 줌의 눈물은 그들을 위해 화자가 바치는 작지만 진심 어린 하나의 위로의 선물이다. 연민의 선물이다. 3번으로 봐. 대합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뭐가 눈이 내리는 화음, 눈이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 그 소리를 듣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위안을 주는 거야. 마음의 위안. 뭔가 이렇게 시련과 고난의 삶으로 점철돼 살아왔던 사람들이 대합실 안에서 바깥을 보면서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눈꽃의 화음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눈꽃의 화음은 긍정적 의미로 해석해야 되지 열악한 환경을 이렇게 드러낸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또 한 줌의 눈물은 그런 상황을 극복해내는 화자의 의지?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 그지? 눈물은 위로의 의미, 연민의 의미인데. 해석 자체가 3번이 잘못됐다는 거. 이해됩니까? 그래.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